자, 446페이지 개축입니다. 개축. 자, 요 개축하고 이제 개축, 재축 이전은 종전보다 커지면은 안 돼요. 커지면 정축이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본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종전 규모 안에서 짓는다 하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종전 규모 안에서 짓는다 하는 게 공통점이었다. 공통점이었다는 말은 과거형이지요. 그럼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자, 단 차이점은 뭐냐면은 개축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거, 지금은 해체라 그러죠. 해체를 하고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다. 이게 개축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재축이라는 거는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멸실이 되어지고 종전규모 안에서 다시 짓는 것, 이걸 우리는 재축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정의를 내렸거든. 근데 개축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요거는 내 의사와 관계없죠. 그 차이라니까. 해체하고 했느냐 멸실되고 했느냐 요 차이죠.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해. 근데 종전규모 안에서 지으면은 전부를 해체하든 일부를 해체하든 간에 종전규모 안에서 지으면 개축이야. 자, 멸실도 마찬가지예요. 멸실도 더 크게 지어버리면은 이거는 재축이 안 돼. 그렇죠? 더 크게 지으면 정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멸실은 되어졌는데 종전규모 안에서 지어야 재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종전규모가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어. 자, 근데 이 종전규모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반드시 종전규모가 되어야 하는 것은 면적이 커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재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면적 중에서도 연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중에서도 연면적 합계 이렇게 되어 있어. 뭐가 그리 복잡해.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에 바닥 면적을 합한 걸 뭐라고 그래? 연면적. 만약에 건물이 한 동이 아니고 두 동이라면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합계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만한 덩치가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요게 멸실이 된 거야. 멸실이 전부들 일부들 멸실이 됐는데 요걸 요렇게 짓는 거 괜찮아. 한 동을 두 동으로 짓는 거 괜찮아. 동수가 늘어나도. 그래도 여기는 한 건물이니까 바닥 면적 합하면 연면적이지. 여기는 두 동이니까 연면적이 생겨가지고 연면적 합계지. 그래서 연면적 합계 속에는 연면적이 들어있는 거야. 연면적 합계가 얼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연면적 얼마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연면적 합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지을 수도 있으니까. 단 연면적 합계가 요 종전 연면적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에 바닥이 더 많이 생겨버리면 그것은 재축이 아니고 정축이 되는 거야. 바닥은. 단 바닥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동수가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안 짓고 요렇게 지었어. 청수가 더 증가했어. 청수. 이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잖아. 청수가 더 늘어나도 괜찮아. 단 안에 이 연면적이 더 늘어나면 안 돼. 아시겠죠? 동수, 청수. 높이가 더 증가해도 괜찮아. 근데 연면적 합계가 증가하면 안 돼. 결국은 바닥 면적이 늘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바닥 면적 합한 게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 합계니까. 그래서 표현은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규모가 돼야 돼. 연면적 합계는. 그런데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규모가 돼야 되는데 동수나 청수나 높이나 요거 중에 어느 하나 요게 한꺼번에 또 두 개 이상이 증가되면 안 되고 요거 세 개 중에 한 개 동수가 늘어나든지 청수가 늘어나든지 높이가 늘어나든지 아시겠죠? 세 개 중에 한 개가 늘어나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안에면서 요거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동수, 청수, 높이도 증가 안 하고 전부 뭐요? 종전범위 아니라면 당연히 재축이고. 근데 요거 중에 한 개는 늘어나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개는 늘어나도 된다.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절대 뭐는 늘어나면 안 돼. 면적. 아시겠죠? 절대 면적이 늘어나면 정축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3번부터 봐야죠.
기존 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 돼 있죠. 전부든 일부든 관계없는 거예요. 괄호 밖에. 괄호 밖에. 괄호가 어디 있습니까? 자 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했어? 해체. 두 번째 줄에 파란색 있죠? 큰 괄호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 해체 동그라미. 전부든 일부든 관계없어. 해체를 했어. 그리고 그 대지의 밑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더 크게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체하고 종전 규모 안에서 지었다면은 개축. 전부든 일부든 관계없어. 근데 그 지붕 틀 옆에 일부 옆에 뭐 이렇게 적어놨죠.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괄호 밖에 또 괄호가 있죠. 그 괄호 중에 그 네 개 중에 셋 이상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돼 있죠. 자 이것까지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는데 아까 주요 구조부가 5개였죠. 계단 빼고 다섯 개였잖아. 그 중에서 뭐가 빠졌어? 바닥에 빠졌지. 수평 들어놓여 있는 놈 중에 그죠? 서 있는 놈 2개. 바닥 빼고 보호 지붕 틀. 요 4개 중에 한꺼번에 몇 개가 들어가야 3개 이상이 들어가야 그게 실질적으로 철거예요. 해체예요. 그러니까 기둥만 하나 해체했어. 그거는 건축물을 철거 해체한 게 아니다. 그는 건축 행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니까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 것보다 해체를 하고 전부들이 해체를 하고 종전 규모 안에서 지으면 그게 뭐다? 개축이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옥의 석가래는 제외한단 말이죠. 한옥의 석가래. 한옥 지붕 밑에 지붕털처럼 해가지고 지붕 밑으로 툭 튀어나온 놈이 있잖아. 지붕 밑으로 툭 튀어나온 놈. 그걸 석가래라고 그래. 석가래. 이제 한옥을 볼 때 이제 유심히 가서 보세요. 석가래 같은 것도. 서가 뭐예요? 혀. 우리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혀를 갖다가 이게 본래는 이게 표준어가 아니었나 싶어. 혀를 쇠라 그러죠. 쇠바닥 이렇게 쇠바닥. 쇠바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쇠가 만발이 빠진다는 말 들어봤어요? 이런 쇠가 만발이 빠지는 놈이 들어봤죠? 그 쇠가 여기에서 혀처럼 툭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석가래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이 석가래는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만다 교체 이런 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참고하시고 해체 종전규모 범위 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재축 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제외로 멸실됐죠. 멸실 동그라미 요거는 멸실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죠. 다음 요건을 모두 밑줄 모두를 갖추니까 밑에 동그라미 1, 2를 모두 갖춰야 되죠. 모두 갖춰야 됩니다. 뭐는 반드시 종전규모가 돼야 돼. 그렇죠. 밑줄 연면적 합계 요 놈은 반드시 필수 조건이고 여기다가 동수 청수 높이 중 어느 하나죠. 동수 청수 높이 중 어느 하나. 그러니까 밑에 기억은 동수 청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라면 커진 게 하나도 없죠. 면적도 안 커졌고 동수 청수는 뭐 아무것도 안 커졌잖아요. 당연히 재축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니은 동수 청수 높이 중 어느 하나죠. 어느 하나는 종전규모를 말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개정이 되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봤어요. 그런 내용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된다. 그럼 재축도 면적은 커질 수 없지만은 동수나 청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커질 수도 있다. 물론 커질 때는 법령 등에 적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법령 등에 정한다 이 말이에요. 개축 봤습니다. 그러면 개축 봤으면 뭘 봐야 돼? 재축을 봐야죠. 재축 봤죠? 뭐 봐야 돼? 뭐 봐야 돼? 이전을 봐야지. 이전. 이축이요? 이전이에요? 이축하면 안 돼요. 이축은 건축행위가 아닙니다. 이축은 건축행위가 아니에요. 이전이에요. 그럼 이전은 뭐냐? 절대로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돼? 해체. 또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해체 멸실하고 다시 지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전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거야. 이전은 절대로 해체 멸실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주요 구조부 있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and 같은 대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뭐만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위치만 옮기는 거.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거. 조건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된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를 한다면은 그런 건물을
철거가 되어버리죠. 해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는 개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크게 지으면 정축이 되는데 요거는 위치만 옮기니까 더 크게 짓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해체하고 더 크게 더 옮겨버렸어.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옮겨버렸어. 그러면 철거 해체를 하고 옮겼으니까 해체하고 다시 종전규모에 지은 거나 해당되니까 개축이 되어버리는 거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대지로 가면 어떻게 돼? 자, 이 대지에 이 건물이 있었는데 이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건 이전인데 다른 대지로 가버렸으면 이 대지는 건물이 없어져 버렸잖아. 해체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는 건물이 새로 생겼죠. 만약에 기존 건물이 이미 있었어.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증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신축은 부속만 있는데 들어가거나 나대지에 들어갈 때 신축이었잖아. 기존 건물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이거는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대지로 가면은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증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지는 어떻게 돼요? 건물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다른 대지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년심에 또 나왔죠. 같은 대지를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 보세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요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밑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다? 같은 대지예요. 같은 대지란 말이 중요합니다. 같은 대지의 위치만 살짝 옮기는 걸 우리는 이전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콘크리트 빌딩을 생각하면 안 돼. 이 건물을 어디로 옮긴단 말이야. 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엄청나게 넓은 대지 안에 한 대지가 한 8,000평, 10,000평 되는 대지가 있어. 그런 집에 가봤어요? 응? 대지가 8,000평, 10,000평 정도 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목조 건물이나 이런 그 가건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건물을 정자를 호숫가에 놔뒀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야. 그걸 이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가는 모양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건축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대수선. 자, 물어봅니다. 요 5개가 건축이에요. 그럼 대수선은 건축이다 아니다? 대수선은 건축이다 아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요 5개가 건축이야. 대수선은 건축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대수선 없잖아. 대수선은 건축행위다 그러면 틀려. 대수선은 건축행위가 아니에요. 응? 요 5개만 건축이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요 5개만 건축이고 대수선은 건축이 아닙니다. 크게 떠도 고친다는 뜻이죠. 자, 건물을 떠도 고치는 걸 한번 떠도 고쳐 보겠습니다. 건물을 떠도 고치는 건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떠도 고친다. 소수선이라는 용어는 우리 법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고, 많이 떠도 고치면은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건축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떠도 고쳐버려. 너무 많이. 그러면 건축하는 행위가 되어버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소수선에는 건축법이 적용 안 되죠.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 건축하고 뭐 대수선에 적용하는 법이잖아요. 건축 대수선. 그러면 대수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소수선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어야 그게 대수선이죠. 그러면 소수선이 아니다 라는 말은 어디서 정하고 있느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에서 이거 이상은 되어야 대수선이다라고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방금 건축행위 중에 신축은 떠도 고치는 게 아니죠. 새로 짓는 거잖아. 이전도 해체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주요 구조부가 떠도 고치는 것은 증축, 개축. 요 3가지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떠도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증축, 개축, 재축은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선은 여기에 해당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수선의 범위는 뭘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뭐에는 해당하면 안 된다고?
증축, 개축, 재축에는 해당하면 안 된다. 이게 대수선이 되는 거야. 그럼 대수선의 조건은 두 개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대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대수선이란 건축물에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되어 있죠. 가로로 묶어보세요.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그게 주요 구조부 등입니다. 자, 주요 구조부 등. 자, 주요 구조부 등이란 주요 구조부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주요 구조부가 아니어도 대수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보, 내력벽, 주요 구조부 등 있고 또 외부 형태 있죠. 외부 형태를 가로로 묶어주세요. 외부 형태. 외부 형태. 이것을 뭐 하는 것이다? 수선 변경 정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는 수선 변경 정설에다가 적으세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적어주세요. 수선 변경 정설하는 건데 그거는 증계, 재축에 해당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 정하는 것,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박스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놨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밑줄 정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적어놨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에는 우리 주요 구조부 등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가지는 벽을 대수선의 범위로 넣고 있습니다. 벽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 1번에 보니까 무슨 벽 나와요? 내력벽이 나오죠. 내력벽. 자,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 맞지요? 주요 구조부 맞습니다. 자, 또 무슨 벽이 있느냐? 저 밑에 내려가면 5번 보세요. 5번에 보면 방화벽 있죠?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벽입니다.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이죠. 자, 그 다음 또 무슨 벽이 나오느냐. 7번에 보니까 나오죠. 다가구 다세대간 경계벽입니다. 7번에 다가구 다세대 간의 경계벽이에요. 경계벽. 다가구 다세대 간의 경계벽이 있고 또 무슨 벽이 나와. 8번에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 있죠. 자, 외벽이 나오네. 근데 마지막 8번은 외벽이 아니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입니다.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 마감재. 자, 요게 무슨 요게 무슨 말이냐면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게 자석을 막 뜯어 버렸어. 막 강의하면서 막 뜯는가 봐. 얼마나 대화가 안 되면 막 뜯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했지 싶어 누군가. 그렇게 해서 자석이 나. 자, 이게 의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의정부에 그 해에 불이 두 번이 났어요. 한 번은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불이 한 번 나고요. 또 몇 달 있다가 일반 아파트에서 불이 나고 두 번 불이 났어요.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이런 마감재도 제대로 안 돼 있지만 부대 복리시설을 제대로 안 갖추거든.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에 차들이 막 막고 있으니까 소방차가 진입이 제대로 안 돼. 소방차 진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외벽에 마감재가 불연재로 불이 안 타는 마감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순식간에 확 이렇게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인명피해 늘어나고 손실이 많이 발생했거든. 그리고 좀 이따 일반 아파트에서 또 의정부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는 제대로 이제 건축법 규정에서 마감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벽에, 안쪽 벽이 아니고 바깥쪽 벽에 이게 불이 안 타는 마감재를 말하는 거야. 불이 안 타는 이런 마감재, 이 마감재를 갖다가 지금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손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잘못하거나 이거 불이 난다면 위험하죠. 이런 거를 대수선이라고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손을 대는 것마다 위험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선하는 걸 대수선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건축법에는 허가를 받고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벽이 네 가지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외벽에는 마감재가 외벽이 아니고 마감재가 대상입니다. 마감재가 대상이다. 자, 그다음에 우리 주요 구조부 중에요. 길다란 놈이 세 놈이 있어요. 기둥 있죠? 몇 번에 있어요? 2번, 3번, 4번이죠. 문구세요. 2번, 3번, 4번. 자,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지붕 틀이 있습니다. 지붕 틀. 자, 지붕은 대수선 범위가 아니죠. 지붕 틀이 아까 주요 구조부였잖아. 그 다음에 8번째, 주요 구조부 중에 계단 있죠. 계단. 주계단이 되겠습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다 대상이에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자, 계단. 그러니까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옥외 계단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아까 외부 형태도 대수선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외부 형태는 대통령령에는 없잖아. 응? 그러니까 전부 주요 구조부 등만 지금 대수선의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에는 외부 형태에 관한 내용은 삭제됐어요. 이따가 8개.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 없는 벽은 대수선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지. 대수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오래전에 과거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다. 자, 대수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하나인다. 대수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대수선이다. 맞잖아. 여기 없는 건 대수선 아니라고. 아시겠죠? 여기 있는 것만 대수선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벽이 나오면 안 돼. 내력벽이지 조적벽 이런 거 아니라니까. 방화벽은 대상인데 다가구 다세대간 경계벽이죠. 연립주택간 경계벽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가구 다세대간 경계벽이 대수선이에요. 그 다음에 외벽이에요. 내벽 하면 안 돼. 내척벽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외벽이야. 외벽의 마감재. 외벽의 마감재. 그래서 벽이 이렇게 몇 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기둥보 지붕틀이에요. 기둥보 지붕틀. 예전에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왔어. 창문틀.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옥외 계단. 없잖아. 그래, 그거부터 이제 8개부터 우리가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8개를 기억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 자, 요 8개를 우리 대수선이란 것은 대통령령에서 또 2개로 나눠 놨어요. 이걸 갖다가 해체하거나 정설하는 거. 해체는 없애버리는 거고 정설은 더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아니면 단순히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거. 이렇게 나눠놨어요. 수선이 먼저 하시죠. 수선하는 거. 변경. 응? 변경하는 거. 그래서 2개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벽이든 길다랗게 생긴 주요 구조부든 간에 해체하거나 정설하는 것은요. 무조건 뭐예요? 대수선이에요. 무조건 대수선에 해당해요. 그런데 요 수선 단순히 잘못 고장하는 거 수선하거나 변경만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2가지만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력벽은 단순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대수선이 돼요. 내력벽이 뭐예요? 하중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힘을 받는 벽이니까 이걸 뜯어 고치면 힘을 못 받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30제곱미터 이하 같으면, 미만 같으면 그 정도 뜯어 갖춰가지고는 힘을 받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이상일 때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물어볼까? 내력벽의 수선이라도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자, 외벽의 마감재 있죠? 요것도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대수선입니다. 요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방화벽이나 다가구 다시대간 경계벽은요, 면적에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증설 해체뿐만이 아니고 수선 변경하는 것도 무조건 대수선이 들어가는 거야. 다가구 다시대는 경계벽이나 방화벽 요 부분은 무조건 대수선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방화벽은 뭐 건물 내부에 있는 거잖아. 요거는 조금만 잘못 떠도 고쳐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면적에 관계없어. 다가구 다시대간 경계벽은 이걸 뭐 증설했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행강정에 오면 다가구 다시대를요. 이게 방을 더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막 벽을 증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대수선에 들어가거든. 다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그런데 단순히 다가구 다시대간 경계벽을 수선 변경만 해도 뭐하라고요? 다 대수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넣는 요 두 개, 요 두 개, 요 두 개를 잡아야 돼. 벽 두 개입니다. 숫자 나오는 거. 근데 기둥보 지붕틀 있죠? 요걸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건 무조건 대수선이에요. 그런데 수선 변경은 전부 3개 이상일 때만 대수선이에요. 3개 이상. 그러니까 기둥이나 보 지붕틀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3개 이상으로 할 때만 대수선이 되는 것입니다. 2개까지는 대수선이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3개 이상. 그럼 숫자 나오는 거 5개네. 계단은 당연히 숫자 안 나오겠지. 계단은 증설해체, 수선 변경 전부 대수선입니다. 증설해체, 수선 변경 다 대수선이에요. 또 우리 계단 생각하면서 콘크리트 이런 계단 생각하면은 또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걸 뭘 계단을 갖다가 뭘 갖다가 해체를 한다는 거에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응? 이런 계단도 물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계단 공사할 때 불 나봐. 어떻게 되나?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요 8개를 기억하시면 돼. 자, 이제 올해 우리 시험에 대수선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내년에,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이제 올해 나오겠죠. 됐습니다. 우리 건축 받고 뭐 봤어요? 대수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건축법의 리모델링은 우리 시험에 뭐 그렇게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로가 나오는데, 요 도로도 뒤에 가서 상황이 되면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 뒤에 뭐 건축주, 설계자 등등 나오지요.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우리 넘기는 453페이지. 45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초고층, 고층 건물 있죠? 준초고층 건축물. 작년에 또 나왔네. 이게 뭐 심심찮게 나오네.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에 관한 용어예요. 요것도 건축물에 관한 용어인데, 자, 고층 건축물이 뭐냐?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30층 이상을 말합니다. 자, 이 건물은 바닥,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바닥의 윗면에서, 윗면 있죠? 우리가 앉아 계시는 윗면 있죠? 위층에도 바닥이 있겠죠? 바닥 윗면 있죠? 이 거리를 우리는 그 건축물의 그 층의 층고라고 불러요. 윗면에서 윗면. 아랫면 나왔지. 아랫면 하면 안 돼. 윗면에서 윗면까지를 층고라고 하는데, 이 층고는 딱히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규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건물이 층고가 몇 미터인지를 만약에 재보고 싶으면 자로 재면 되겠지. 이 건물은 층의 구분이 명확해요, 안 해요? 명확하지? 여기 지금 이게 5층이잖아, 지금. 명확하잖아요. 근데 어떤 건물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1층이고 2층이고 3층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건축물은 우리 건축법은 4m를 한 층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 건물이 몇 층이에요? 그 물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 층의 구분이 명확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세면 되잖아. 세는 게 방법이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 한 층으로 계산한다니까. 그러니까 30층 이상을 만약에 높이로 계산하면은 곱하기 4를 하면 돼. 그러니까 또는 곱하기 4를 하면 몇 미터? 120m 이상이죠. 그러니까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2개 중에 한 개만 해당되면 고층이에요. 아시겠죠?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당하면 고층이 되는 겁니다.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그런데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가지고 요게 50층이 되어 버려요. 50층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50층부터는 고층 중에서도 초고층. 그러면 또는 곱하기 4하면 높이는 몇 미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50층이 안 되어도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면 초고층이야. 초고층 건축물. 여기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 있죠. 고층 중에서 초고층 빼고 이걸 우리는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준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준초고층 건축물은 웃겨져 보세요. 초고층부터 볼까? 층수가 몇 층? 밑줄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얼마? 200m 이상.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 준초 건축물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거.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이걸 준초고층 건축물에 돼 있죠. 그럼 준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몇 층 이상? 30층 이상이잖아. 고층이니까. 또는 높이는 30층 이상 하루 끝나면 안 되지. 몇 층 미만? 50층 미만 이하하면 안 돼요. 미만. 아니면 이하하고 싶으면 몇 층? 49층 이하. 여기까지가 준초고층 건축물. 높이는 120m 이상. 높이는 200m 미만 이렇게 가야지. 요거는 이하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요게 준초고층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법은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그러면 좀 어려운 걸 좀 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또 한 장 더 넘기세요. 456페이지 보세요. 456.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되는데 그는 이제 지역이야.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 위에 제목처럼. 자,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박스 안에 도시지역 밑줄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으세요. 그는 도시지역일까 관농자일까? 456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에 박스 안에 그 우리 대한민국 지도 그려놨네. 거기 뭐 오른쪽에 보면 도시지역 있죠. 2번 3번은 관농자예요. 관농자 중에서는 뭐가 지정됐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면 뭐 동업 거기 밑줄 가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동업지역. 동업은 섬이라면 인구가 얼마? 섬이 아니면은 인구와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무조건 전면적 적용하는 거야. 근데 섬이라면 인구가 500인 이상입니다. 자, 뭐라고 적어놔? 그 밑에 뭐 참고. 자, 밑에 2번 보세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들 있죠.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을 외우면 돼.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일부 규정은 적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시험 뭐라 나올까? 도시적은 무조건 전면적 적용 받으니까 이걸 물으려면 얘 중에 세 개 중에 물어야지. 요 세 개 중에 한 개인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관농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업도 아니잖아. 그러면 면적이란 말이지. 면인데 뭐도 아니요. 동업이 아닌데 얘도 아니잖아. 그럼 일부 규정은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요. 6개 적용 안 한다고. 그 물으시면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본다고. 도시적은 다 적용되니까 관농자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업도 아니다. 그러면 이 6개는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시험 칠 때까지 그 6개가 뭔지만 알고 가면 되거든.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기초과정에서. 자, 적용 지역은 그렇게 끝. 그럼 우리 이제 뭐 했어요? 건축법 적용 대상 했지? 대상물, 대상행위, 그 다음 뭐 대상 지역. 사실상 우리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요. 여기 이것만 해도
평약이 출제될 때는 절반을 맞춘다니까. 어려운 거 뒤에 뭐하러 어려운 걸 다 해. 넘겨보세요. 자, 다 필요 없고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이제 462페이지 건축물의 건축해서 가는 겁니다. 자, 건축해서 가는데 이제 지금부터 뭘 보시는 거야? 건축 절차를 보는 거죠. 건축 절차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지요. 건축 대수선 할 때 요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건축법의 행위가 요게 적용되는 거잖아. 요 세 개가. 요건 일단 놔두고 요 두 가지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뭘 받으라고?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거다. 그건 예외적으로 경미한 것만 하면 되고 요걸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허가부터 공부를 하실 거거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뭘 했는지 제목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가에서는 맨 처음에 잡아야 될 게 반드시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허가권자가 누군지. 자, 두 번째는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허가를 받는 요건입니다.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내려면 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주택법에 가도 이런 얘기 한다고. 주택법에서 아파트 승인 받으려면 대지를 확보해야 돼. 그잖아요. 그 요건을 공부해야 되고, 세 번째는 허가와 관련된 규제제도가 3개가 나와요. 규제제도가. 규제제도가 뭐냐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거부. 허가를 했다가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허가를 했다가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허가와 관련 규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관련 규정. 이게 이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돈 예치하는 게 있어. 안전관리 예치금. 돈 예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 최근에 들어서서 안전관리 예치금만 물어봤고 사전결정에 관해서는 우리 시험에 최근에 뭐 종종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럼 허가에 관해서는 요 내용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이번 진도는 단은 큰데 우리가 지금 이거 했잖아요. 대상 허가 신고 여기까지만 제대로 잡으면 3월달에 여기까지만 갖고 오면은 건축법 무조건 성공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3월달에 가서도 이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5월달에 가서도 또 이거가 난리를 치고 시험 칠 때까지도 이거가 난리를 친다니까. 그러니까 뒤에 게 눈에 들어오겠냐고. 뒤에 건 막 건축법 하면 치가 떨리는 거야. 치가 떨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기초과정에서 가져가야 될 건 가져가야 돼. 그래야지 공법이 되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된다니까. 미친다니까. 막 신고 대상 있는 거. 요걸 위주로 여기까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잡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사전결정이 먼저 나오죠. 사전결정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결정이 뭔지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말로만 나는 저기 건물 짓게 해주세요 하고 신청할 게 아니잖아요.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죠?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건축사들 뭐 섭외하고 해가지고 준비할 게 많을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딱 신청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건축법에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무슨 허가 받았어? 그래서 건물 지으려면요 최소한 이 허가가 2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국계법에 개발행 허가가 먼저 나고 건축허가 나야 돼.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 땅이 일반 토지가 아니고 농지 같으면 농지 전용 허가가 먼저 나야 돼. 산지 같으면 산지 전용 허가가 먼저 나야 돼. 때에 따라서는 하천을 점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허가가 먼저 나야 돼. 하천 점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천하고 구하고 이제 따로 이제 분리해서 씁니다만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대지가 여기 있어. 근데 이게 뭐가 흘러가? 하천. 다리 놓은 거 봤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집 있잖아. 이건 나라에 하천을 점용하려면 이거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 대지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미리 사전 결정할 때 이런 것도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하천 점용이 안 되면은 건축허가 안 나는 거야. 우리는 건축물의 대지는 반드시 진입로가 있어야 되거든.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맹지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허가가 떨어져야 최종적으로 무슨 허가가 나? 건축허가가 나는 거예요. 건축허가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허가를 신청했더니 이런 데서 클레임이 걸리는 거야. 이런 데서. 그럼 여기 안 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시간과 돈을 낭비했지. 그래서 허가를 정식적으로 뭐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토지, 이 대지에 건물을 신청하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걸 사전에 미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 다른 법, 이 법이나 저 법을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말이야. 허가 나겠는지 안 나겠는지. 여기서 시작된 내용인데 지금은 규모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 여기에 각종 규제 등을 적용했을 때 몇 초까지 질 수 있겠는가. 그죠? 내가 건축허가 신청하려면은 뭐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물어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전결정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전결정 신청 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예요? 아, 좋은 제도죠. 그럼 사전결정이 통지서 날라왔어. 허가가 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식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하시죠? 그게 사전결정. 하나 물어봅시다. 사전결정 신청 제도는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 대상이야. 허가 두 번째, 누구한테 미리 물어보라고? 허가권자한테. 그 두 가지만 일단 알고 가. 아시겠죠? 그 두 가지만 일단 알고 가면 돼. 사전결정은 기왕 말 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1번만. 463페이지. 자,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밑줄. 허가 대상 하나 기억하세요. 허가 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해하시죠?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밑줄. 그 우리는 허가권자를 알아야 되겠네.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이 3개죠. 맨 처음에는 1번만 있었거든.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느냐? 허가가 나겠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뭐도 물어봐? 맨 끝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까지도. 세 번째,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까지도. 이런 것들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사전결정제도가 되겠습니다. 됐고 그 정도 보시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우리 이제 건축 허가에서는 요 내용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가권자 5분 쉬었다가 허가권자부터 공부를 하실게요.